그럼 지금부터 기적의 도시 진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 부총장님 비롯해서 이 신 교수님도 이렇게 나와 계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주제를 우리 진주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주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진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진주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어느 경우든지 저는 우리 경상 국립대학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다 진주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 고향 진주에 대한 어떤 특이점 혹은 외지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진주가 다른 곳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면모가 있구나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오늘 같이 이 한 분 빠짐없이 이렇게 시선이 모아진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적의 도시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모습이 좀 많이 그동안에 변했죠. 혁신도시에 2013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을 했고 2016년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이 마지막으로 진주로 내려옴으로써 11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입주를 완료를 했고 지금은 혁신도시 인구가 거의 한 3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단일 동으로는 우리 진주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고 한때는 여기에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이 이 집이고 진주에서 근무하고 주말 되면은 이 관광버스 행렬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서울 올라가는이라고. 근데 지금은 정주율이 약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이 정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은 여기가 본사 개념이니까 지사 개념으로 그 지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끔 본사에 이렇게 발령을 받을 경우에는 본 근거지, 자기가 지사 근거지 직원의 경우에는 1, 2년을 위해서 이렇게 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70% 되면은 뭐 한 80%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진주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진주 시민으로서 또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도시의 이 개략적인 모습이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거는 뭐죠?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드론을 이 구분을 하자면은 무인 드론이 있고 유인 드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진주시만 해도 이제 무인 드론이 농약을 이렇게 농토에 이렇게 살포를 하는 그런 이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 한 몇 헥타, 한 3헥타르 정도 되는 논을 이렇게 방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이게 며칠이 걸리는 일인데 한 10분 만에 그냥 완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근데 이 지금 무인 드론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유인 드론이 상용화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의 일정이기도 하고 우리만의 특별한 일정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의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는 유인 드론 AAV라고 그럽니다.
Advanced Air Vehicle 해가지고 AAV라 그러는데 그 AAV의 활용이 아마 2026년 되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어느 도시는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화되는 거는 한 30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비행기를 만드는데 드론 만드는 일이 뭐가 어렵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행기와 드론이 날아가는 어떤 원리는 비슷하겠지만은 이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날아가려 그러고 또 규모가 작다면은 결국 동력원을 그 일반 여객기가 쓰는 그런 동력원을 뭐 휘발유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나 수소로 날아가기 위한 이 유인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무인 드론은 혹시 산이나 강 쪽으로 이렇게 그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유인 드론 같으면은 나중에 도심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이라든지 사전에 부품에 대한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City of Crafts and Folk Art라고 T자가 탈락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진주시가 2019년도에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 로고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예 민속 분야의 창의도시가 한 88개인가 최근에 이 한 8개인가 7개인가 추가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과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구진주역 이 철도 부지 내에 차량 정비고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전통 공예 비엔날레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구진주 역사에는 여러 이 창의 도시에서 온 외국인들이 만든 공예 작품들을 또 전시를 해놨다는 말씀 역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비엔날레가 열리듯이 지그재그로 민속예술 분야도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해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민속예술 주로 춤 쪽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공예 쪽 해서 비엔날레가 엇갈리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적의 도시 진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 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났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과연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도시의 입장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우리 진주는 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번의 기적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우리 녹색 점퍼 입고 계시는 학생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십니다. 또 한 분, 우리 남학생. 예,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경상대가 지어졌다. 야, 그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대도 이제 옛 진주 농림학교부터 시작하면은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죠, 그죠? 100년이 넘는 그런 학교가 됐죠, 그죠?
뭐 그런 이 오래된 역사의 대학이 진주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진주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경상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진주가 발전하려면은 두 개의 기관이 엄청난 활동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의 기관이 바로 우리 경상대학이고, 또 하나의 기관이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지만은 가까이 있는 대학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기관입니다. 바로 카이. 이 두 개의 기관이 이 궤도를 걸어가면서 빠른 이 활기찬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면은 우리 진주는 뭐 어떤 형태의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마 정말 발전하는,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뭐 두 번의 기적이 뭔지 모르지만은 두 번이나 일어났을까? 아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 그랬는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그것은 저는 어떤 우리 진주 지역에 흐르는 어떤 특별한 문화 또는 정신적인 가치가 이 지역에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일 때는 이 기적이라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 내용을 꿰뚫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궤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가 기적의 도시, 그래서 정신적 그 궤적이 뭔지 또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적이라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아까 아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의 기적이 진주대첩, 그리고 제2의 기적이 4대 기업의 탄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제3의 기적도 가능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1의 기적입니다. 1592년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산 이 동네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기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단 10며칠인가 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군이 우리나라의 수도를 이렇게 함락을 시키는 데는 그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거의 그냥 말 타고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형편없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당했던 겁니다. 뭐 그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문명의 발달 정도가 일본 못지않다, 혹은 일본의 문명을 한때는 굉장히 전달해 준 그런 나라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 한 10며칠 만에 이렇게 정복이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방어를 하는 이 군사들의 어떤 대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1592년 그때가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왜군이 계속 서울 한양을 이렇게 뚫고 그 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장기전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군은 명나라를 정벌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선 보고 길을 비켜라, 정명가도 뭐 이렇게 자기들이 표방을 했죠. 그런데 이게 명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했던 겁니다. 왜? 장기화가 되면은 우리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 경부선 쪽으로 이렇게 그 진군 행로를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때, 첫째는 이 전라도 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 조선의 군사들의 반격, 또 하나 장기화되면은 일본에서 물자를 계속 받아와야 되는데
풍랑도 일고 이 조달하는 그 체계가 원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일본 내에서도 일본 항구까지 그 조달 물자를 가져와서 배를 건너서 우리에서 저 부산에서 내려서 또 물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참 기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전라도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우리 진주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첫째는 뭐 청동기 시대, 우리 청동기 박물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85년에 청주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시가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 뒤에 강주, 강주 뒤에 청주, 이렇게 이름이 계속 청주 강주로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면서 조선시대에 와서 나중에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이 진주라는 이름을 부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가 우리 1300년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진주로 개명을 하고 진주목으로 승격이 되고 무슨 뭐 김해 허씨, 김해 김씨 이렇게 본관이 있죠, 그죠? 본관을 쓰는 도시로 우리 진주시가 두 번째 많습니다. 약 한 80개의 성이 진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본관으로 쓰는 도시는 전주입니다. 전주가 86개 정도 이렇게 본관으로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가 그만큼 유서가 깊고 또 진주를 본관으로 삼을 만할 정도로 진주는 살기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관을 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섬, 조그마한 섬을 본관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은 이 번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역사가 있는 곳을 보통 본관으로 정하는데 우리 진주가 80개 성의 본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도시라는 겁니다. 좋은 도시에 살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 조선시대 때 뭐 봉황의 땅, 뭐 인저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려 시대 말경에 되면은 고려라는 나라가 왜 지방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왕건이 이 나라를 창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자율성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이 세지면은 중앙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진주라는 곳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고려 인종 때 얘기로는 우리 진주라는 곳에서 왜 인물이 많이 나오느냐 보니까 저기 지금은 비봉산으로 불리는 곳이 그전에는 대봉산이었고 그 대봉산의 기세가 대단하다라고 해서 대봉산 이름을 큰 봉이 있다고 대봉산이었는데 그 대봉산의 이름을 그 봉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 비봉산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고 역사책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 전임 시장들께서 이미 이름을 다시 대봉산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역사서에 나오지 않는 이 결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인재의 반은 진주에서 배출이 된다. 이 내용도 역시 이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 인재의 반은 진주에서 난다. 이런 얘기가 한때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조선 시대에 와서도 또 진주 지역이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우리 봉원초등학교하고 비봉산 사이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도로가 아주 작았겠죠. 산길로 그 언저리에 봉황의 날개 격이 있었는데 그 날개를 끊으라 라는 것이 무학대사, 조선 초의 무학대사가 그렇게 이 결정을 했다 그러고 어쨌든 그 끊어진 흔적은 있습니다. 과연 무학대사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우리 경남도청의
소재지가 됩니다. 1896년에 와서 그 전에 경상좌도, 경상우도, 또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좌도 우도의 체계에서 바로 남도 북도 체계로 전환이 된 게 불과 1896년입니다. 갑오경장 바로 뒤죠. 해서 경상남도로 우리 진주가 이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경상남도의 그 당시 수부도시로 1등 도시로 우리 진주가 이렇게 정해지고 경상남도의 도청은 진주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 식민지 정부가 진주에 우리 도청이 있으니까 이 일본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물자를 조달해 가지고 부산에 하역을 하고 그 다음에 통관을 위해서 진주로 왔다 갔다 행정 절차 밟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도청을 부산으로 강제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게 1925년 4월 1일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받았던 게 민심을 달래려고 진주교를, 지금 진주교 있죠, 그죠? 여기에서 중앙은 이 우리 원도심 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진주교인데 대신에 받았던 게 진주교를 하나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는 진주부에서 진주시로 성격되고 1949년 영남예술제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게 진주의 개략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주는 이 노란색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1491년 1번 두 개죠, 그죠? 요 두 개가 세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 자신의 탯줄 있죠? 탯줄을 묻은 곳은 왕의 탯줄이기 때문에 약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1, 2번을 행정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1702년 요 두 번째 2번 돼 있는 거, 요게 또 떨어져 납니다. 이 기근이 심해지고 도적이 출몰해서 진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또 뗐다고 그럽니다. 3번 이때가 엄청나게 많이 진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1906년이죠. 이게 아마 제 이때의 분위기는 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강제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행정 체계를 먼저 이렇게 흔들어 놨던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원래 있던 그 동네 그대로 살면은 이 일본이 들어와서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죠. 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이렇게 분산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끊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개 군으로 또 분산을 시키죠. 그래서 1906년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남해의 창선, 사천, 고성, 창원, 이 산청, 하동, 이런 데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천 축동, 여기도 진주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기록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기록이 전부 다 남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이러니까 아마도 예전에 우리 경상 우도 입장에서 이 관할은 아마 이 전체를 우리 진주가 다 관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1896년 도청 소재지 여러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좀 설명하다가 말한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왜군이 이 북쪽으로 진격을 하다가 남쪽이 허전하고 병참 기지를 삼으려면 반드시 전라남도를 먹어야 됩니다. 전라남도를 먹으려면은 거쳐야 되는 데가 어디냐? 이분은 역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성함이 고석호 학생께서는 대단합니다. 예. 진주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본이
전라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닷길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막혔죠. 육로를 가려면은 물론 진주를 피해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서 갈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이 큰 도시를 뒤로 두고 진격을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조선군이 방어를 위해서 공격을 하고 진주를 뒤에 두고 하면은 뒤에 또 일본 입장에서는 뒤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좋은 이 진격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진주를 꼭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이 3만 명을 이끌고 진주에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주성에서 이 3,800명의 이 수성군이 김시민 장군 지휘하에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7일, 6일, 7일 동안의 전투를 거쳐서 결국 우리 진주성을 수성을 하고 그것이 호남을 수성하게 된 것이고, 호남을 수성했다는 말은 결국 조선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호남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건데, 호남 쪽에 가면은 무호남, 무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남은 함락을 안 당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이 명맥을 유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남이 함락을 안 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우리 진주성에서 이 진주성 대첩 1차 대첩에서 승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는 우리 나라를 지킨 그런 도시입니다. 그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이 김시민의 호가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김씨라서 또 아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진주분. 예. 아까도 뭐 대답하셨죠, 그죠? 예, 경상대 그 대답하신 분이죠. 그래서 김시민 장군도 역시 충무공 치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7분인가 8분 충무공 치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무공 하면은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저기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그만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역시 김시민 충무공이십니다. 저분의 고향은 천안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해마다 김시민 장군을 기리는 제를 이렇게 지금도 거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이 곽재우, 김면, 정인홍, 허국주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관군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분, 예? 의병장 그 말씀하신 거죠? 저도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가 거의 안 났는데 입모양으로 제가 알아맞혔습니다. 의병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시에 다 이 학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란 말이죠. 선비였는데 이렇게 의병장으로 나섭니다. 의병장, 내가 그냥 의병장 하겠다, 의병 대장이 된다? 아닙니다. 의병장 되려면 첫째,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 한두 명 먹여 살리는 거, 요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누구든지. 당장 친구 저 모셔와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 밥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친구를 한 500명을 데리고 와서 한 1년 동안 먹여 살린다, 요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죠. 이 당시에는 또 이 곡식이 귀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선비지만은 그 선비 집안에도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재력을 풀어제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애국을 하기 위해서, 또 애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그냥 다 열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우리 영남 지역에 한 그 당시에 의병장이 한 70명 정도 나타났다 그랬는데, 서부 경남에서 나타나신 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부 경남은 특별한 이런 정신적 가치를 지닌 분들입니다. 바로 애국 애민을 실행하시는 분들. 그냥 애국 애민 이거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전달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영어 공부를 할 거야. 하면은 내한테 좋을 거야. 하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기가 개인적으로도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7시 반, 거의 1시간 반만 조금 빨리 일어나면은 아침에 특별히 일어나서 뭐 공부하시는 거 있습니까? 안 하시고 그럼 저녁에 주로 밤에 주로 밤에 공부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런 이 결심을 하는 것하고 결심을 실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3,800이 3만의 외적을 물리쳤다. 이거 아마 세계 전쟁사에서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3,800이 어떻게 3만을 이기겠습니까? 바깥쪽에서 이 왜군들 그 당시에 자기들 조총 가지고 막 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쟁 관련된 그때 당시 1592년에 무슨 무기가 있었겠느냐 하지만은 그때 기록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것들 보면은 막 굉장합니다. 바깥쪽에 그냥 그 성을 세웁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성이 있다고 바깥쪽에서 무조건 성벽을 타고 올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도 밖에서 성을 쌓습니다. 쌓아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사람들을 수성하는 군사들을 막 타격을 주는 겁니다. 3만 명이 이 사방에서 들어올 때 3,800이 지킨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2의 기적입니다. 요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어디? 손 들고. 또 저 학생이시네. 성함이 아까 김시우? 김성원 우리 학생. 김성원 학생은 우리 진주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지금. 예. 요 지수초등학교입니다. 이거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2년 전에. 2년 전이면은 요게 리모델링 돼서 오픈을 하기 전일 것 같은데. 그때 뭐 깨끗하게 정리되기 전이죠, 그죠? 그럼 무슨 일로 가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지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18년 7월 10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주시장이 2018년 7월 1일 날 첫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임기를 진행 중입니다. 기간으로 치면은 이때가 약 한 5년 4개월 전이죠, 그죠? 5년 4개월 전에 한국경영학회라는 곳에서 우리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데는 학교의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느 학교? 바로 경상대입니다. 우리 경상대 이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한국경영학회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바로 2018년 7월 10일 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진주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선포를 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이병철, LG구인의 GS 허만정, 효성, 종재 회장을 배출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1921년에 이분들이 그 주변에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를 안 하고 계속 있었던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했던 겁니다. 4명 뭐 우연히 그렇게 만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기에는 요 내용이 너무나 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한 도시에 한 대기업의 창업자가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4분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 경상대 이 교수님들하고 한국경영학회 회원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사전 정신적 가치로서 남명정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명정신이 결국은 이 지역에 많이 퍼져 있으면서 이렇게 전성이 돼서 결국 근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이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과연 이 2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예. 이 사람은 접니다. 약간 저 때가 제가 볼 때 한 5년 전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이분은 아마 사회적으로 나가서 적응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보고 젊다 그럽니다. 5년 지난 상태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대표적인 유학자 2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표적인 2분이라 하기보다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유학, 성리학을 중국이 지켜온 자기들이 연구를 한 그 성리학보다도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해석을 하고 정신적 가치로 만들어 주신 분이다 라고 칭해집니다. 퇴계이황. 퇴계이황은 1501년에 안동 인근에서 태어납니다. 경상북도. 예전으로 치면 경상우도입니다. 경상우도자도 기준은 서울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남쪽으로 쳐다봤을 때 낙동강의 좌측, 경상좌도네요. 좌측은 경상좌도, 낙동강의 우측은 경상우도. 대충 그런 낙동강 기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또 그때 당시에 구분하는 기준이 또 있었겠죠. 경상 좌도에서 이황이 태어나서 우리 성리학의 주류 학파가 됩니다. 이분의 성리학이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주자, 정자,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에 와서 더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일 중요시했던 게 경이라는 이 글자입니다. 경, 이 리플렉션, 이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는 거, 요거를 경으로 본 거죠.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를 계속 이 어떤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그 경을 이분은 학문의 요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성찰을 하면은 결국은 다른 엉뚱한 일을 안 하니까 왕도 잘 모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잘 살게 된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이 계급이 이 당시에 누구냐? 이 당시의 계급은
선비들이죠. 양반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결론적으로는 이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왕을 부정하지는 않고 왕을 잘 모시는 방법으로 이 퇴계는 경을 주창을 했던 거고, 그래서 주류하게 됐고 왕도 정치를 구현합니다. 그 당시의 지배계급 그리고 왕의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남명 조식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몇 달, 한 석 달 정도 빨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더 오래 사셨고, 이분은 조금 다릅니다. 경이라는 자기 통찰, 성찰 이외에도 자기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실행을 해야 된다. 실천유학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 실행을 뭘 하느냐? 애국을 하기 위해서, 애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성리학만, 성리학 계통의 교과서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리학에다가 실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실용학문, 천문, 지리, 병법, 수학, 의학 이런 것도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도 정치에다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냥 이게 더 균형적인 학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산농공상 신분제가 있잖아요. 선비,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계급제가 뚜렷한 사회에서 이 평민과 노비들의 삶은 고려 바뀝니다.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양반들과 왕의 이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그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일반 조선의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로는 더 아마 이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퇴계의 학문이 주류 학문이 됩니다. 남명조식은 경하고 의라 그랬습니다. 실천이라 그랬고 이분은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555년 단성 현감이라는 직을 이 나라에서 내리는데 그거를 나는 안 하겠다. 이 사양을 하면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왕은 고하고 지금 이 나라는 전부 다 왕의 이 어머니가 대신해서 하고 있고 그분은 과부다. 뭐 이런 얘기, 고하다, 과부다. 이거는 목숨을 그냥 내놓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교육을 할 때도 140명 제자를 그냥 책을 읽고 외워라 이게 아닙니다. 이 주제를 던져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이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이런 학문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아까 이 제1의 기적 일어날 때 의병들의 힘이 굉장히 외곽에서 많이 작동을 해서 이 진주성 대첩의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병들이 70명 중에서 50명은 우리 서부 경남 경상우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 남명 조식의 제자들입니다. 남명 조식의 이제 뭐 학문관 그러니까 이 서적에 나와 있는 글 내용입니다. 남명은 퇴계는 책을 엄청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 정밀하고 이 성숙한 분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저서가 많이 없습니다. 뭐 네가 주제에 대해서 너가 답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이니까 책을 써가지고 막 이걸 외워라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는 그 책들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 일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저도 요렇게 이게 뭐 이게 음입니다. 아마 우리 부총장님은 다 한자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한자 다 몰라가지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 내용은 결국 이 책 속에서 나와라, 현실로 들어가라 라는 실천 정신이죠. 또 다른 거 볼까요? 궁기리장 이치용야 이렇게 돼 있죠. 궁리하는 게 뭘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찰하는 거 아닙니까? 학문을 하는 거, 그게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 치용, 현실 세계에서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 무진봉사라는 자기 또 상소를 그 뒤에 1566년에 또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 뭘 써먹어야 된다, 뭐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귀해서 겉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사상 사나 그 시대의 현상으로 봐서는 퇴계의 학문이 오히려 더 솔깃한 거고, 이 내용은 그냥 겉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지향이죠. 또 있습니다. 마당에, 우리가 마당이라는 거 알죠, 그죠? 이 흙으로 돼 있는 마당, 거기에 옛날에 비를 쓰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마당, 흙마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쓰려 그러면은 빗자루를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훔쳐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왜? 먼지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물을 조금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우리 학문을 하는 선비들은 과연 이 내용을 아느냐 이 말이죠.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리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실용적이고 애민적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검은보화를 쳐다보기만 하면 뭐 하느냐, 학문을 한다고 책만 보면 뭐 하느냐 그 말이죠. 차라리 배를 짜서 경제생활을 해서 시장에 가서 팔고 생선을 구입해서 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죠,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책에 쓰지를 않습니다. 아예 뭐 시장 이야기, 뭐를 배를 짜라, 생선을 구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시거 이용현 연묵 이뢰성, 요거는 이 합천에 가면은 이 뇌룡정이라는 이 옛날에 합천에 계실 때 거기에 뇌룡정을 짓고 제자 교육을 시킨 곳이 있습니다. 거기 기둥에, 양쪽 기둥에, 한 기둥에는 시거 이용현, 하나는 연묵 이뢰성. 평소에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용처럼 나타나라. 시거 이게 옛날에는 시동이라고 있었답니다. 이 장사를 지내게 되면은 시체 옆에 딱 움직이지 않고 어린이를 딱 세워놨다 그래요. 그리고 이 꼼짝하지 말 시동같이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용이 나타나는 것 같이 솟구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배양을 하라. 기회가 오면은 용처럼 이렇게 이 승천을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연묵 이뢰성,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운 한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깊은 물처럼 조용하게 있다가 뢰성, 우레처럼 커다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 내용들이 뭡니까? 현실지향적이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기다릴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역량을 길러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한자는 하도 많아서
이 생략을 했고 자, 줄자, 또 대자. 자는 집집마다 있지만 그 자를 가지고 용포,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로서 버선도 못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책을 그냥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줄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멋진 옷. 옛날 우리 요 앞전에 영화 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옷 만드는 궁중에 있는 분 한석규가 나와가지고 저기 하는 영화, 그거 안 보셨나 보다. 여러분들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보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하고 또 이 인재가 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 어떤 경의 사상이 결국은 요 지신정 허준이라는 분한테 연결이 됩니다. 허준이라는 분은 동의보감 허준이 아니고 지수의 승산마을에 허준이라는 분이 계시고 GS 창업자라 할 수 있는 허만정의 부친 되십니다. 아버지. 요 분은 특히 이 만석군인데 이분은 근검절약하고 또 소통합, 주변 이웃들하고 이웃이 힘들면 무조건 도와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학교 진주여고 나오신 분, 진주여고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설립 자금을 내신 분이 이분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혹시 처음 들어본 거? 네, 이분이 그러신 겁니다. 그 사회 공헌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 정신이, 그러니까 경의 사상에서 이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나타나고 또 나중에는 이 부자 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 네 분들이 탄생하는 DNA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 한국경영학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 하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개척, 우리 경상대학교 개척 정신 아닙니까? 그죠? 개척, 도전, 창조, 위험 감수, 기회 포착. 요게 서양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서양에서는 돈을 버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기업가 정신은 뭐냐? 여기에다가 진주 기업가 정신을 더한 겁니다. 우국애민, 사업보국, 인재경영, 사회적 책임. 우리나라에 적어도 이분들은 서양의 기업가 정신을 답습한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의 기업가들하고는 처음 출발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기업들은 돈이 서양과 같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최종 목표에 또 다른 가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네 분은 다 유학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다 부자 집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100년 전에 부자 유학자 집안에서 그 자제가 장사를 하겠다, 허락이 됐겠습니까? 산농공상, 산농공상이 뭐죠? 산농공상, 선비, 그 다음에 농업, 뭘 만드는 거, 공업, 상업. 이 말이 좋아서 상업이지 장사.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가장 허드렛 일이다 이 말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우리 선비 집안에서 장사하는 거를 이분들이 다 장사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아버지들이 다 허락합니다. 돈을 대줍니다. 그게 돈을 벌라고 그랬을까요? 1921년 어느 시대입니까? 일제강점기야. 너가 장사를 하더라도 최종 목적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다. 나라를 구하고 그 돈으로서 백성을 구해라. 그리고 나라의 은혜를 갚아라. 그게 우국애민 사업보국 아닙니까?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꼭 따지자면은 여러분이 아는 다른 지역의 우리나라 대기업 처음 출발한 그때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
이 삼성, LG, GS, 효성 말고도 다른 큰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출발할 때 기업 철학이 요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김해허시 능성구시 해가지고 이 마을에 계속 엮이게 되고 혼인으로서 엮이게 되고 지수초등학교와 인연을 맺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의령 출신입니다. 의령 전곡 마을, 그리고 이분은 함안 출신입니다. 함안에서 1921년에 여기에 신식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 2018년 7월 이후에 우리 진주시에서 그 뒤로 이렇게 교육센터도,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또 기업가정신 도서관, 또 성산 마을의 성산의 부자 한옥, 그리고 지수의 남명 진취가, 이런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학교는 그 당시에 폐교된 지가 한 8년 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 교육센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약 한 3,500명 지금 교육을 했고, 이 기업가 정신센터에 방문한 분은 지금까지 약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이 마을 1년에 이 관광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기자들 기사 쓰려고, 그죠? 뭐 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와서 들리는 장소, 그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우리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선포받은 지 5년 만에 지난 7월 10일 날 우리 진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세계 중소기업 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주시가 개최를 했고, 130명의 외국인이 와서 여기 참여를 했고, 우리 진주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기업가 정신 관련 된 사람 혹은 흥미 있는 사람이 3일 동안 3,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11일에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사화돼서 일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뭘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일면 톱 기사로 난 것은 처음이라 그럽니다. 박수 안 칠 거죠, 그죠? 지금 박수 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강의 끝났다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이 행사를 했는데, 그거보다 한 보름 전에 저는 이 유엔이 정한 중소기업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6월 27일이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고, 이 연설한 모습이 나오죠. 영어로 연설한 것도 아시죠, 그죠? 저분이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 아까 누구였지? 요 분이고, 두 번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국립역사관, 대한민국 기업가정 역사관, 그다음에 이렇게 CEO 교육을 계속하고, 앞으로는 초중고 대학생 교육을 더 많이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에도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전에 총장님하고도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왔습니다. 뭐 이런 1의 기적, 2의 기적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상당히 갔는데, 지금 우리 진주가 그냥 마냥 기적만 일어나는 이런 그 도시가 아니고, 도시는 항상 이 사람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고, 위기와 또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첫째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2030년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우리 이 진주 경남도민의 50년 수건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개통하면은 모든 게 잘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좀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진주에서 올라가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주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문화, 이 소모품 구매를 서울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주에 있는 돈이 서울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도 지금은 고속도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진주 오면 한번 쉬어야 됩니다. 어디 가는 분도 통영 거제 가는 분도 잠깐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진주 볼 거 없고 그 뭐 얘기 들을 거 없는데 감동적인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 빨대 효과와 패스 효과가 이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진주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진주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진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진주에 그런 일을 위해서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구진지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진양호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월화산 숲속의 진주, 아까 말씀드린 지수의 K기업가정진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는 여기가 진주성이고 촉성루고 우리 여기가 경상대학 칠암 캠퍼스죠, 그죠? 여기 진양교고 진주교고 천수교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진주역 철도부지인데 요 일대를 지금 여기는 철도문화공원으로 이미 단장을 해서 지난 5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1번 국립진주박물관이 여기에 있던 게 일로 이전을 할 겁니다. 2027년. 그리고 10번 우주항공 이 공립전문과학관 들어서고 여기에 중령은 이미 복원, 진주대책광장 내년 말 완공, 이 김시민호 물빛나루 쉼터, 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유등전시관, 그리고 앞으로 만들 게 7번 전통문화체험관, 8번 비거테마공원 전망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진주에 방문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진주 문화도시다, 역사도시다, 예술도시다 우리끼리 주장하면 뭐합니까? 가면은 뭐 보여줄래? 그거는 인터넷에 찾아봐라. 안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진주의 향기가 진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의 63빌딩을 약간 모방을 해서 63층은 안 되더라도 우리 62층짜리까지는 만들어 놓게. 그거 보러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서울 63빌딩 가는 게 낫죠.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진주에도 오리지널이 있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이 역사, 문화, 예술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을 그대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 진양호 만들어진 지 약 한 40년 돼서 지금 잘 안 옵니다. 여기를 이 둘레길도 만들고 이 가족공원, 이 동물원을 향후에 이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현재 동물원은 여기쯤에 있죠. 어디에? 이거를 동물원 확장 이전하고 IP 스누피 가든 같이 그죠? 제주도 가면 있죠. 그런 비슷한 컨셉이지만은 진주의 특성을 살린 여기는 상당히 지금 애들이 좋아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물놀이터, 우드랜드 리모델링 돼 있고 모노레일도 깔려 있고 하모 놀이숲이 있고 여기는 하천 북카페가 있고 향후에 아마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갈 겁니다. 진영호 사운드 선셋 해가지고 음악 창작소, 음악 전시관, 공연장, 야외 공연장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향후에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갖춰갈 겁니다. 현재도 여기에 우드랜드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산림 레포트 시설도 있고 어린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이제 제3의 기적 여러분들 제3의 기적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1의 기적, 2의 기적 우리 선대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3의 기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의 기적이 어디에서 나올 거냐? 바로 우주 항공 분야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지금 사천의 우주항공청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 진주 사천 사람들 합심을 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죠. 내년에는 될 겁니다. 대전에서 뺏어가려 그래도 잘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카이라는 실체가 있고, 또 여기에서 70% 내외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된 종사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정촌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위성은 경남, 발사체는 전남, 연구는 대전으로 삼각체제로 이렇게 항공우주산업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항공우주청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관련되는 행정기관, 기업, 연구소도 유치가 될 겁니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읍 사이에 빈 공간에 15,000명 규모의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아시죠? 우리 학생 회장님이 이 사회생활 잘하는 세 번째 이제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올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요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요 진행이 됩니다. 요거 발표될 때까지 전국에 이 신도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신도시 발표가 한 5개 정도 됐는데 나머지는 다 수도권입니다. 유일하게 진주만 지방이었습니다. 국토부가 볼 때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토부 발표를 할 때 그 사업은 누가 하느냐? 다 전국에 있는 신도시 사업은 LH가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데를 지정을 해서 LH 보고 하라. LH 못합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기 적자 안 난다고 보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있죠? 또 항공국가산업단지 만들어지죠? 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또 조만간 이루어질 거죠? 이거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정촌 항공국가산단 내에 2,200억짜리 우주환경 시험시설이 구축이 2028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우주항공 관련되는 조그마한 부품들에 대한 시험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 지난 12일 날 우리가 초소형 인공위성을 진주시가 후원을 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KTL이 개발을 해서 미국 스페이스X사 발사체에 붙여서 올려보냈습니다. 이미. 근데 아쉽게도 지금 통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만에 우리가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중간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작동이 되면은 이 성공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작동이 안 되더라도 또 지금 두 번째 사업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있는 이 지역에서 초소형 인공위성,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를 초소형 인공위성,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 초소형이 한 몇백 개가 우리나라 전체를 관리를 할 겁니다. 교통, 환경, 군사 다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초소형 인공위성이 보내는 정보를 가공을 하는 기술들,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엄청 나온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이하고 지금 회전익 비행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반성에. 그리고 또 요거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아까 제일 첫 장에서 이야기했죠. 요 AAV를 나중에 시험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땅을 댔고 카이에서 이 420억 부지 매입비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카이에서 지금
400억 정도를 대고 요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향후 더 추가 증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AV 실증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왜 하느냐? 30년의 상용화가 되면은 그 전에 반드시 생산 기지가 필요합니다. 카이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이가 국제 표준을 얻어서 기술력을 이 AAV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한 10%만 기술력을 가져도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 기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겁니다. 울산이 5만 10만에서 100만이 됐습니다. 왜? 자동차 산업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 1300조 원입니다. 세계 1년. 이거 2040년, 45년 되면은 2000조 원 전망입니다. 물론 인프레가 있죠. 그래도 더 커지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지는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생산 기지가 만들어질 때 세계 각국이 다 자기 나라에서 만들 거다. 기술력이 있는 데서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우리 진주가 제1호 생산 기지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익 비행센터, AAV 실증센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가 준비하고 있느냐? 진주시가 유일합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부총장님 계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2의 혁신도시가 지금 선정이 됐고 AAV 국내 제1호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줍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 한 5살 적은 동생들은 더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데 경험을 하고 이 회사로 옮길 즈음에는 여러분들이 건실한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 AAV 생산기지 1호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10만 개, 15만 개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창업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디자인도 있고 또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이 지금 창업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이병철, 제2의 구인회를 창업을 통해서 우리 진주에서 AAV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지식산업센터 있죠?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가 지금 벌써 있습니다. 상평산단의 혁신문화센터 곧 내년 하반기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이거는 우리 여기 바이오 연구원 문산에 만들 겁니다. 이것도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이거는 칠암 캠퍼스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휴팩 공장도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이런 창업을 하는 여러분들 대단히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실 건데 그동안의 일이라도 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또 즐길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이런 내용들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 비엔날레는 우리 진주시가 2019년 아까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예 분야의 이 창의도시이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진주 이 구진주역 차량 정비고 요 안에 가면은 지금 행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비엔날레 행사 정도는
될 겁니다. 구태여 돈 내고 서울 장구 가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도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음악 창작소 나중에 이렇게 갖춰줄 겁니다. 진양호에 또 이런 내용들 뭐 쭉 하고 요게 나중에 촉성루 건너편에 생길 다목적 문화센터입니다. 대척광장 내년 한 6월 전에는 개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개장이 돼 있죠. 철도문화공원 좀 전에 이야기했고 박물관 이전할 거고 요 안에 보면은 목조로 돼 있고 요 안에 굉장히 층고가 이렇게 높습니다. 지붕이.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전국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 촉성루 일대하고 아까 남쪽에 철도 부지하고가 전체가 이미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한 다양한 이런 복지 정책들, 응시료 지원, 코딩 교육, 면접, 정장, 드림카드 이런 내용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것들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내용 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이 온라인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결론은 우리 진주가 기적의 도시 두 번의 기적을 이뤘고 이제 세 번째 기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도시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우리나라를 지킨 기적, 두 번째 기적이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기적,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이제 우리나라가 진주를 통해서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활동하는 주인공 제2의 이병철, 제2의 구인회가 요 중에서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경상국립대와 서로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적의 도시 진주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있는 이 학우들 양해 받아가지고 질문하실 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주항공청 행정기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그 행정기관의 그 인력만 생각한다면은 대전이 저렇게 뺏어가려고 아둥바둥하지를 않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은 관련되는 연구기관, 기업체 또 부속되는 행정기관들 요게 다 열로 점차 모이게 됩니다. 그거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은 사천 주변에 갈 수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또 진주에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더 클 거고 우주항공청의 기능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거고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오면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파급되는 경제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장 1일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